예, 세션 2의 내 강연을 저희가 다 듣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거를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두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김도영님께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에는 인간의 편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제대로 가르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제대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시켜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인공지능에서 로우 데이터, 원시 데이터를 쓰죠. 근데 그 원시 데이터 자체가 편향이 되면 안 되죠. 즉 바이어스 개념인데 특정 부분의 어떤 그 데이터들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있을 경우는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그쪽에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문제들이 아까 이런 거죠. 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이 나오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왜 흑인들은 왜 백인들한테 낮게 나오느냐, 이런 것 자체가 이미 로우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자료 갖고 그렇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인공지능 기법 자체는 로우 데이터의 의존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만큼 우리가 좀 클리어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자체가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잘 들으신 걸로 들으셨을 것 같고요. 계속 킬러 로봇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어서 김현수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로봇 개발의 기본 원칙에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로봇 원칙이 있는데 킬러 로봇의 개발의 의도는 이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질문을 강연미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킬러 로봇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킬러 로봇은 사람을 해치는 기계다. 그렇다면 그것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엇이고 해치는 것은 어떤 행동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때 그 킬러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편이 만약에 나를 해치려고 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어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때 그 해친다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공격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심지원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성인식 차이에 있어서 그런 편향성이 있는데 그런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성인식의 차이를 교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그 성인식 차이의 교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성인식 교정이라는 말이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했는데 아마도 이병주 교수님께 질문하신 그 질문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안에서 다양한, 꼭 이거는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이병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종이나 어떤 다양한 소수 집단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해주는 아주 유치하게 말하면 초등학생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우리가 만드는 요리를 먹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건강하게 되려면 그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요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꼭 그리고 성인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사회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성, 남성, 그다음에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에도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 문제를 나누지 말고 그러니까 남성, 여성 이런 사람으로 문제를 나누지 말고 문제 중심으로 만약에 대상을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신체가 약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를 좀 다른 구도에서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희대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필터 버블이라는 그런 용어를 발표 중간에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필터 버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강의 때 얘기를 드렸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많이 모이게 되면 예전 같으면 이제 이걸 뭐 집단지성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많이 모여 있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 개인 시청자의 취향에 맞춰서 사실은 그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게 이제 우리 시청할 때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에 이제 편향성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시각을, 그러니까 뭐 아까는 제가 얘기 드릴 때 이제 확증 편향 이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필터 버블, 즉 각각의 그 플랫폼들이 필터링을 통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친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이제 이것들이 보여지게 될 수 있으니 어떤 버블 안에 갇힌 모습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이 있다라고 아까 발표 때 얘기를 드렸는데 분명 필터 버블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이전에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기 전 지상파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매스미디어라고 불리우는 해당 미디어에서 편성권자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다 컨트롤하는 것 대비 그래도 유저가 자기 검색어를 넣어서 자기의 취향을 보여주면서 그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받는 것 어느 쪽이 더 좋은 뭐 윤리다 혹은 뭐 이슈다라고 판단하기 쉽지는 않다. 양쪽 다 개선할 부분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김현수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김도영 님이 유명한 개발자 중에서 자신의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을 보고 개발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좀 극단적인 것 같고 다른 방식으로 혹시 자신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요. 과학기술자는 그 과학에 대한 학문의 사랑도 있어야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한 인간으로서 인류에 대한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금언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기술자는 자기 기술이 나쁜 목적 또는 사람을 해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전거 처음에는 자꾸 넘어지지만 어느 순간은 자전거 타게 되면 쓰러지지 않고 계속 가게 되고요. 또 아주 잘 타게 되면 두 손을 놓고만 발만 저어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이 자기의 논리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가게 될 때 그때 그 기술을 통제하는 것은 개인 과학기술자 또는 개발자 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관리하라고 맡기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이고요.
그 과학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은 시민들이 함께 살펴보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가 통제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노력이, 우리 공동체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법과 제도가 있을 것이고요, 윤리가 있을 것이고, 교육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동의 우리 공동체와 공동의 함께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질문이 또 김현수 교수님한테 온 게 있는데요. 김현수 교수님께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아마 정의로운 전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전쟁에 대해서는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합법적인 폭력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아마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철학자들이 또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커다란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면 그 악을 막기 위해서 벌이는 마지막 수단이 아마 정의로운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때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큰 악을 막기 위한 작은 악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으로 치르는 대가가 있는 만큼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공동의 인간성, 그 휴머니즘이라고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불의로부터 우리 인간을 지키고자 하는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질문은 다 전달을 했는데요. 혹시 이제 발표하시면서 발표자분들끼리 서로 상대방의 발표나 아니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더 의견을 나누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나 피드백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그 인공지능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만든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물론 저기 인공지능 바둑 같은 경우에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는 규칙만 갖고 이제 한 거죠. 저는 뭐 공학도로서 실제 실험 연구를 하다 보면 사회 현상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규칙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인간들이 여태까지 행위한 이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인간들의 행위, 행동, 이런 역사물 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우리가 굿 퀄리티, 좋은 양질의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판단 기준은 또 뭡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난제들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숙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한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예측하고 이것이 나와줬으면 좋았는데 이런 것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 자체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과학자들이 또는 윤리학자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컨퍼런스도 그런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어떤 그 대화의 광장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사이에 이제 이희대 교수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여상영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레거시 미디어에서 현재의 OTT로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OTT의 미래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레거시란 말이 이미 미디어 앞에 붙는 거가 사실은 뭐 일부 현재도 레거시가 공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송구하긴 합니다. 그런데 TV라고 하는 기존의 우리한테는 매우 이제 문명의 이기였던 그 매체의 영향력 혹은 그 이용 행태 혹은 실질적인 시청이 점차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건 또 사실이고요. 발표에서 얘기 드렸지만 언제 그렇게 넘어왔느냐라고 만약에 얘기를 주신다면 스마트폰이 가져온 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동하면서 시청이 가능하다는 그 편의는 다른 곳과 비교가 어려웠던 거고요. 그와 동시에 이동 중에 시청이 가장 최적화된 거는 물론 저도 예전에 지상파 주파수로도 그걸 내보냈었던 이제 DMB의 편성국장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뭐 5G 뭐 이제는 6G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미 통일된 지는 오래됐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강성을 띌 거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통신 영역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있어서 뭐 국내의 미디어니까 우리 미디어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전제가 이쪽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좀 뭐 걱정일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에서 이기는 전략을 선택하는 형태로 이걸 타개한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땐 그리 쉽진 않아 보이고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 드렸고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그 자본과 그 역량을 커버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다면 저는 감히 뭐 연대라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K-팝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진행하는 시기라든지 아무튼 OTT는 글로벌 격전지라서 여기에 뭐 이른바 이제 국가주의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콘텐츠 자체의 힘으로 이걸 좀 계산한다라는 게 결국 돈하고 좀 연관돼 있어서 이조차도 저는 조금 걱정은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예. 이상으로 세션 2의 Q&A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